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아침 의사당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에서는 안드레아 보첼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의 평화를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지구 평화를 말했지만 가자 지구 평화와 연관이 깊은 미시건주를 오늘 방문합니다. 본인에게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시건은 달콤하고 씁쓸한 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안계를 포함한 유색 인종은 미국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투표율은 22%에 불과합니다. 백인 유권자는 68%지만 투표한 유권자의 75%입니다. 대선 자금에서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갑니다. 연방 하원이 자녀 양육 세금 공제와 직원 보유 세금 공제 등이 포함된 789억 달러 규모의 세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이 법안 저지에 실패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에 이자율을 인하할 만한 확신이나 증거가 없다면서 하락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뒤 어제는 S&P 500, 나스닥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좀 회복 중입니다. 저널리스트를 중심으로 특히 관심을 많이 받은 뉴스 스타트업 메신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한 자금 거의 모두를 1년이 안 돼서 5천만 달러 정도를 잃어버린 뒤에 내려진 결단이고 다른 주요 매체에서 영입된 스태프들은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이메일 통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SK 하이닉스가 인디아나주의 첨단 칩 공장을 건설해 미국 칩의 자급자족을 강화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대 엘라바마 공장 근로자의 30%가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입한 것도 빅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선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후보겠죠? 인물. 그리고는 이제 그 밖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사실은 인물이 비슷비슷하다 하면은 주변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하나는 미시건주, 하나는 유색인종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반인들도 바쁘게 지내지만 특히 로스앤젤레스처럼 오늘 완전히 뭐 비바람 몰아치고 새벽에 저 출근할 때부터 아주 그 프리웨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면은 할 일이 더 많지만 정치인들도 무척 많은 일정을 소화합니다. 미시건주로 출발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조찬 기도회에서 우크라이나와 가자의 평화를 언급했는데 이 모두 선거와 연관된 거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 국민과 팔레스타인 국민 뭐 안보, 존엄성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도 대통령이 말했고요. 우크라이나 국민 평화, 뭐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뭐 푸틴의 그 공격에 맞서서 결단력, 회복력 보여준다면 이런 당연한 얘기들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중요하고 그 의도에 따라서 유권자들은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이 무척 중요하겠죠.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그 전쟁 중에도 미국도 인질을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위기도 완화했고 이건 지금 굉장히 비난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아랍계가 많은 미시건주에서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 계속 좀 장기적인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평화롭지 않은데요. 노력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이 이 시대의 우리의 그 도전은 국가로서 서로 도와야지 되는 게 미국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와 본인은 다르다 하는 것을 조찬 기도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와 그걸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걸 전달합시다 하고 1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그런 미국의 오랜 뭐 기독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니까 그런 이벤트잖아요. 해서 대통령 옆에는 공화당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민주당의 하원 대표도 있고 했는데 뭐 제프리 하킴스 같은 이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할 때는 모르지만 의사당에서 뭐 국가 전국 조찬 기도회하고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 나란히 평화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순해지잖아요. 밖으로 나올 때 언제 시점부터 또 그 세상적인 막 분노가 끌어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공화당의 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민주당의 하원 대표인 제프리 하킴스 두 사람의 하원 의원이 서로 이렇게 구약의 그 성경을 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드레아 보첼리가 Time to Say Goodbye를 부른 안드레아 보첼리가 Amazing Grace를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를 부를 때 제가 비디오를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티슈 같은 것으로 눈물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Amazing Grace를 부를 때 거의 펑펑은 아니지만 많이 울었었던 그런 장면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죠. 뭔가 정확한 그 이벤트가 기억나진 않는데 흑인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한 그 피해를 봤을 때 그 커뮤니티의 교회를 방문해서 대통령이 직접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래를 본인이 부르진 않았지만 그 축구 선수 출신으로 앞을 못 보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안드레아 보첼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 눈물을 이렇게 찍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의 목사가 베리 브래글리 그 목사가 여러 가지를 뭐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잖아요. 그런데 전국 조찬 기도회에 가서 이제 "우리의 최고의 날이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계속 다가올 것이다." 미국의 어떠한 그 낙관주의 같은 것을 믿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게 이제 지금 선거 캠페인 하는 겁니다. 국가로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정직해야지 되고 품격도 있어야지 되고 존엄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거 이게 필요하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적이 아니라 이건 이제 국내용 발언인 것 같아요. 상대가 적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치적인 라이벌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같은 동료, 인간으로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도 말했지만 우크라이나보다는 아마 가자 지구를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씩 마음이 변해서 이것도 이제 표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죠. 젊은 유권자들이 아니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만 편파적입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시건이 수렁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수렁.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게 수렁이잖아요. 지금 경합주의고. 지난번에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15만 표 이상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미시건이 막 자동차 공장도 있고 하는데 당시에 2016년도에 민주당의 후보였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전혀 원래 블루 칼라는 우리 편이잖아 하고 거들떠도 안 보고 가지도 않고 그들을 그 격려하는 위로하는 말도 하지 않고 하다가 크게 당했죠. 바이든 대통령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미시건에서 이겼습니다. 그때가 미시건주는 198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미시건주가 그 뒤로 이제 전기 자동차 있죠. 친환경적인 여러 그 산업 세계가 변하니까 그쪽으로 가면서 노조하면 민주당이었는데 자동차 회사도 많고 하니까 그런 그 미시건주가 조금씩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면서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전미 자동차 협회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2020년에도 받긴 했지만 쉽게 노조라고 해서 민주당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재고 또 재고 심지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 같으면은 큰 노조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으니까. 그 정도가 될 정도로 노조도 미시건의 노조도 자동차 노조도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감질나게 할 듯 말 듯 하면서 결국은 그 공식 지지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시건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요 며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US 스틸이 일본 회사에 지금 팔릴 수도 있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만 돼봐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 미국의 자존심인 그런 그 강철 회사가 어떻게 일본 회사에 넘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쉽게 넘겨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밝혔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큰 회사가 다른 나라에 그 팔릴 때는 뭐 정부의 규제에 맞는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그걸 굉장히 강하게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시건주에서 트럼프 경합주니까 중요한 거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현재의 지지율 물론 이게 변할 수도 있지만 여론조사 기구에 따라 다릅니다. 어제 블룸버그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갑니다. 6%포인트나 앞서가네요.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팅이 한 거 보니까 48%대 42%.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45%대 41%로 앞서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이 바이든에게 수렁이 되느냐? 아니죠.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의 불은 껐습니다. 아주 달콤하진 않지만 조금 그래도 조금 스윗하게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몇 번이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미국에서 그 가장 아랍계 인구가 많은 곳이 미시건주입니다. 아랍계 24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30만 명 정도는 나 자신은 그쪽에서 이민 오진 않았지만 우리 조상이 아랍계라든가 아니면 뭐 같은 종교를 가진 이제 뭐 북아메리카에서 왔다던가 뭐 소말리아 뭐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거의 합치면 인구가 굉장히 많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조찬 기도회에서 왜 가자 지구의 평화를 말하는가? 바이든의 이스라엘 편애하는 것이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데 아랍계 인구는 다른 그 인종의 인구보다 나이가 젊습니다. 뭐 팔레스타인도 굉장히 젊잖아요. 평균 연령을 해보면. 그래서 젊은 유권자들 사이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그 회복할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미시건주를 방문하는 게 이런저런 것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도에는요. 아랍계가 당연히 소수 인종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64%,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그때 35%도 그다지 적은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무슬림 입국 뭐 막겠다고 했고 실제로 조금 막다가 법원에서 중단시켜서 안 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2020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번째 나올 때 바이든 대통령 첫 번째 나올 때 65%대 35% 거의 뭐 배를 바이든 대통령이 더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랍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는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죠? 이럴 때는 기권을 하는 겁니다. 아예 둘 다 꼴 보기 싫어 하고 투표에 나가지 않으면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많지 않은 이런 경우에 아랍계가 뭐 그렇게 많고 하는데 투표에 나가지 않으면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부터 아랍계를 달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미시건주에 가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참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디언지가 보도를 한 건데 딱 후보들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서는 유권자라는 게 있잖아요. 유권자가 유색 인종과 백인 사이의 그 투표율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영국의 신문 가디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3월 5일에 캘리포니아주에 예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2월 달은 날짜도 짧고 어머 오늘 벌써 2월 1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금방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시게 되는데 투표를
일단 예비선거부터 하셔야지 이제 계속 그 마음이 가면서 본선거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색 인종은 미국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아시아계도 있고 뭐 라틴계, 히스패닉, 그 흑인계도 있겠죠. 그 밖에 다른 소수 인종도 있는데 그런데 3분의 1이면 33%죠? 그럼 투표율도 그 정도는 나와야지 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뭐 거의 반 정도가 떨어지는 22%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백인은 유권자의 반올림해서 68%입니다. 그런데 투표한 사람 전체를 보면은 75%가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더 젊고 뭐 나이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3분의 1이 유권자인데 투표율 보면 22%밖에 안 되고 68%가 유권자인데 투표한 거 보면은 전체 투표에서 75%를 백인이 차지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가디언이 보도를 했지만 USC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USC의 포괄적인 민주주의 센터 소장인 민디 로메로 교수가 인종과 그런 민족, 인종에 따른 그 투표율 격차가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계 미국인 수가 뭐 전체적으로 뭐 얼마 뭐 라틴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증가를 해요. 아시안계 그 미국인이 2010년부터 2020년 인구 센서스를 기준으로 할 때 한 35%가 늘어났고 라틴계는 23%, 흑인 6%가 증가했고 백인 인구는 2%가 인구 자체로는 감소했거든요. 그런데도 선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백인 유권자는 오히려 3%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유권자 3%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2% 줄어들었는데도 선거 결과는 백인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소수 인종 가운데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인종은 흑인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흑인들은 우리가 무슨 뭐 사법개혁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인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그것도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버락 오바마가 막 대선에 나온다 했을 땐 처음에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그렇고 굉장히 뭐 흑인 투표율 자체는 그 유권자 숫자하고 상관없이 백인을 막 앞서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오바마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은 또 흑인의 투표율도 조금 줄어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소수 인종 가운데서는 흑인 유권자의 투표율이 다른 그 라틴계나 아니면 아시안계보다 훨씬 높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흑인 유권자가 굉장히 높게 그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흑인이나 다른 소수 인종들은 왜 그럼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느냐? 게을러서요? 목적 의식이 덜해서 백인보다 시민 의식이 무척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오랜 동안 웬만하면 누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려고 선거할 자격도 없는데 거기 나가서 줄을 서서 투표를 할 것이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유권자 숫자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약간의 썩은 애플 같은 것이 있어도 가능하면 좀 편리하게 투표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 최근까지의 미국의 민주주의의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뭐 일리는 있지만 엄격한 신분을 딱 확인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뭐 그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게리맨더링을 해서 아주 묘하게 그 장소를 쪼개놔서 백인들에게 유리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유권자 등록은 했는데 백인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언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등록은 했는데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그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 인종들의 투표가 굉장히 작다. 그런데 정말로 올해처럼 늘 대통령 선거는 격차가 별로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이기지만 미국은 양당제고요. 올해는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선거 날이 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들은 네바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전에 투표를 치르시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마찬가지고 이달 말에 투표를 치러서 캘리포니아주보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치르게 되시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선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에 비해서 뭐 앞서간다고 하고 그건 뭐 당연하겠죠. 굉장히 보수적인 주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개인적인 일상도 일상이지만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올해는 투표가 있지. 이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지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길 바라면서 전해드린 뉴스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앞부분에 거기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보면서 제가 딱 그냥 세이브를 했었던 것들이 있고 또 뭐 중요한 미국 돌아가는 분위기는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돈 문제도 그렇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뭐 중요한 것이 그 하나 그 연방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때는 이렇게 당파적인데도 가끔씩 요즘 자주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초당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한쪽에서 한 당의 한쪽에서 심각하게 막으려고 해도 그래도 통과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연방 하원에서 세금 패키지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은요, 뭐 자녀 양육 세금 공제, 그리고 이제 그 경제가 어려워도 직원들을 보유했을 때도 세금 공제 혜택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 330억 달러를 배당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790억 달러인데 또 저소득층 주택 세금 공제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로컬에서는 이제부터 내야지 되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그런 게 있지만 연방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런 혜택을 준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국가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연구 기금을 많이 마련을 해서 뭔가 첨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도해 나가는 그 연구 기금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 지출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시대에 법인세 세금 감면해 줬던 것 있잖아요. 그거 이제 바이든이 또 홀드한 거 이걸 이제 다시 시작 아니죠. 그렇죠. 다시 시작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90억 달러인데 크게 신경은 쓰지 마시고 그냥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하원에서 공화당에서 이게 뭔가 협조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하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 저지하려고 했어도 그 저지 노력이 실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상원은 뭐 상원의 그 재무위원회의 존 튠이라든가 공화당 사우스다코타가 지역구인 이런 사람은 수정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척 레즐리 같은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재정위원회의 전 의장이었죠. 다수당일 때는 공화당이 그 사람도 이건 안 되겠어. 우리 상원에서도. 왜냐하면 뭐를 자꾸 준다는 거잖아요. 자녀 양육 세금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선거철에 체크를 딱 받으면 사람들은 이 지금 나한테 돈 주는 대통령이 예쁘잖아요. 그 사람에게 찍어야지.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상원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돈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을 엄청 많이 걷기는 했지만 쓰는 게 또 많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은 돈을 걷었어도 뭐 다른 후보와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처음에 뭐 다 합쳐서 10명도 넘는 사람이었으니까 본인까지 거기에 뭐 상대를 공격하는데 런 디센티스 공격하는 광고비 또 니키 에일리 공격하는 광고비를 썼고 지금도 쓰고 있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에일리에 비해서 26%포인트 앞서갑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니키 에일리의 고향 주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워낙에 그 골수 트럼프의 팬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많았다는 것도 되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 자금도 썼다는 거죠. 돈을 걷기도 엄청 많이 걷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에 약 2억 달러를 걷었는데 돈을 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억만장자에게 왜 법률 비용을 대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선거 자금하고는 뒤에 조그맣게 이거는 뭐 어디에다가 써도 되고 하니까 법률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법률 비용을 하나도 본인 돈으로 안 씁니다. 거기에 5천만 달러나 썼다고 하니까 그게 4분의 1이 그것도 이제 무슨 뭐 여자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데 법률 비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캐시로 갖고 있는 것은 얼마라고 하나요? 3천 몇백만 달러 정도거든요. 뭐 3천 몇백만 달러, 3,300만 달러.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조금 더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으긴 했는데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4,600만 달러, 3,300만 달러와 4,600만 달러. 뭐 그 정도면 3분의 1 정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금 보유율은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낮다. 그리고 이제 뭐 헐리우드 같은 데서 큰 돈, 작은 돈도 있지만 큰 돈도 주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그 와이프 이런 사람들이 그냥 확 주고 뭐 전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 이런 사람들도 많이 주고 또 하나는 니키 헤일리 후보도 지금 1,400만 달러나 있으니까 보세요. 많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시가 3,300만 달러, 바이든이 4,600만 달러인데 니키 헤일리가 1,400만 달러까지 있다는 것은 많은 겁니다. 앞으로 선거를 어디까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것은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인지도 높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법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내려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maybe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너무너무 커다란 참패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니키 헤일리도 지금 1,400만 달러나 갖고 있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왜 본인의 인기 있는 본인 주의 주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엄청난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제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주지사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복수의 화신이었답니다. 니키 헤일리가. 예를 들어서 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무슨 샌포드였죠? 그 주지사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주지사였는데 그 주지사가 말하자면 러브 어페어 때문에 아르헨티나인가 어딘가 연인을 만나러 갔잖아요. 결혼 중인 남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나중에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았고 그러나 사람들이 다시 용서를 했고 그런데도 그 샌포드 주지사가 니키 헤일리에게 주지사에게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 후임자가 니키 헤일리가 된 거거든요. 니키 헤일리에게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도 지원을 하고 후원도 해줬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복수의 화신이었다는 그 공화당의 얘기를. 니키 헤일리가 막상 딱 그 주지사가 되고 나니까 이건 이제 샌폴드 그 전 주지사의 말인데 본인을 딱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뭔가가 좀 힘이 있을 것 같다 하면 누구나 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도를 지나칠 정도의 그런 것이 있어서 본인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거기까지 올라가게 해준 사람도 착착착착 잘라버리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을 돕지 않은 사람 선거할 때 엄청나게 복수를 했대요. 그래서 공화당 자체에서 유권자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니키 헤일리 "야 대단해." 하고 이제 막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께 재미 삼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거죠. 본인이 주지사를 하고 그리고 유엔 대사로 가서도 "일 잘했다."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26%, 28% 어떤 때는 30%씩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고 있는 거죠.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 그 보수적인 드러지 리포트는 "어머 이거 너무 샤킹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통 약간 그 초당적이라는 그
그 평가를 받습니다. 이 대학교는 뭐 엄청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로 80년대부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 기구에서는 퀴니피악 것을 많이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인용을 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전국적인 여론이에요, 이건. 꼭 경합주는 아니고 50%대 44%로 바이든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6%포인트나 전국에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샤킹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같은 여론조사로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12월 달에는 퀴니피악에서 조사를 했을 때 47%대 46%로 그때도 바이든이 앞서갔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 1%포인트 앞섰는데 1%에서 6%포인트로 앞서면 600% 늘어난 거잖아요. 왜 그러는가? 여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여자 유권자들은요,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 인근의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58%나 지지해서 전체적으로 50대 44%인데 여성들은 58%가 지지하고 남성들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과 똑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를 해서 53대 42, 무당파가 52%, 특히 이제 대학 학위 이상을 갖고 있는 유권자는 62%가 바이든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이든 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게 여전히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에서도 니키 헤일리와 바이든이 겨루면 47%대 42%로 니키 헤일리가 5%포인트 앞서가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공화당에서 예비선거가 되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트럼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5명은 적어도 있잖아요. 뭐 그 밖에도 있지만 바이든, 트럼프, 존 F 케네디 주니어도 있고 또 누가 있죠? 코넬 웨스트 무소속에 또 질 스타인 녹색당에 이런 사람들 하면은 바이든이 39, 트럼프가 37,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14, 코넬 웨스트 3%, 질 스타인 2%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히 히스패닉계 유권자 사이에서 바이든을 앞서가거든요. 47%대 45%로. 그런데 이건 흑인 유권자가 바이든이 16%더 트럼프보다 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상쇄하고도 남는 겁니다. 아무튼 이건 이제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고요.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하지만 약간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온라인 그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는 트럼프가 47.1, 바이든이 44.6%로 여전히 트럼프가 앞서간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옵니다. 경합주가 중요한데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던가요? 여기서는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다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배틀그라운드에서 지난 2020년도에는 바이든 그 대통령이 6군데에서 앞서갔거든요. 지금 다 이게 뒤집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해서 애리조나 이쪽 이제 서부 쪽부터 할까요? 네바다, 애리조나 그리고 이제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몇 개 됐나요, 제가. 그다음에 미시건이 있고 맨 밑으로 내려와서 조지아주 이렇게 이제 7군데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요. 지난번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만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 있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예상했던 대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끝내고 나서 이자율은 뭐 그대로 23년 만에 최고치인 기준금리 5.25%에서 5.5% 만장일치입니다. 이렇게 했고 중요한 것이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목표치인 2%에 다가가고 있고 경제도 회복력이 굉장히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확신 내지는
증거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자율을 다시 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승리를 선언한 적이 없고 3월까지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아주 너무 복잡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딱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예상했었던 것처럼 3월 달에는 이자율 인상을 시작하지 않을 것 같다가 훨씬 많아졌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물론 조건이 있죠. 갑자기 무슨 뭐 노동 시장이 뭐 크게 망가져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던가 한 달 사이에 아니면 임금이 굉장히 낮아진다던가 이런 일이 없으면 3월 달에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이자율 인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12월 달에 뭐 3.4% 연간, 뭐 이 목표치 2%, 뭐 예전에 9%, 7% 이런 때보단 지금 낮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분기의 경제 성장률도 1년 전에 비해서 3.3%, 개발국가 가운데서 미국이 제일 높았잖아요. 실업률도 3.7% 역대 최저치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더 낮아질 것인가? 분명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제 주식시장 막 4개월 만에 최악이었고요. S&P 500가 뭐 1.6% 내려갔고 나스닥은 더 내려갔죠. 2.2% 정도 내려가고 하더니 오늘은 이제 3대 지수가 전부 그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참 이런 거 보면 예상했던 거잖아요. 다우지수 214.69포인트 현재 오름세고요. 나스닥도 108.33포인트, 그리고 S&P 500도 35.27포인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상하고 나서도 투자가들이 너무 어제 저런 반응을 주식 시장에서는 보였고 오늘은 이제 그걸 이제 회복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길지는 않아도 두 가지의 한국 관련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이건 요즘에 이렇게 미국 뉴스를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K-팝이 몰려왔고 K-드라마, K-영화 이렇게 되더니 이제는 산업이 예전에는 그냥 뭐 삼성에서 다 완품으로 만든 게 미국에서 가격 대비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 가전제품 아니면 그전에는 현대 자동차도 그렇다. 이렇게 되던데 이제는 미국의 산업과 이게 이렇게 밍글되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하나는 SK 하이닉스고 하나는 그 엘라바마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을 말씀드리는데요. 한국의 SK 하이닉스 하면 뭔가 고급 칩을 만들어. 저는 그냥 일반인들의 그 시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의 칩 공장을 만드는데 인디아나주로 결정을 했다 하는데 이걸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주 긴 기사로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결국은 한마디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칩 자급자족, 특히 인공지능 이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자급자족 능력을 강화하고 대만도 위험하잖아요. 대만이 만약에 중국과 무슨 일이 있어서 딱 무역이 단절되고 나면 지금 대만의 칩 뭐 여러 가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뭔가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이 최고의 칩을 만드는 이런 것을 엔비디아와 같이 뭔가를 이렇게 결합을 한대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이 그 밴드위드 그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칩 이런 걸 생산을 해서 뭔가 그 엔비디아라는 것에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되는 그런 건가 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게 이제 또 엔비디아는 오픈 AI, 뭐 챗GPT 이런 시스템을 교육하는 데 쓰는 그런 뭐 뭔가 이제 그래픽 장치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걸 합쳐져야지 되는데 예전에는 SK 하이닉스가 이 그 무슨 뭐 하이 어쩌고 저쩌고 메모리 이런 것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대만으로 보낸답니다.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대만으로 보내서 그 대만에서 뭐 다시 미국으로 오고 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인디아나 공장에서 한다면은 엔비디아와 이렇게 통합하기가 굉장히 패킹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만의 그 반도체 그 회사도 TSMC도 애리조나주에 2개의 공장을 첨단 제조 공장을 만들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해서 미국의 엔비디아에도 좋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뭐 아무튼 미국에서 뭐 세금 감면 같은 거 받으면서 하는 게 되겠죠. 해서 미국이 아무튼 중국과 대만이 만일의 사태가 생겨서 무역 중단이 일어날 때는 미국이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최첨단을 가야지 되는데 엔비디아에 뭔가를 계속 공급할 게 필요하고 그런 때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뭐 고급 뭐 이런 패키징 그 제조 프로그램에 칩 무슨 자금 이렇게 해서 30억 달러를 할당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 2022년도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SK의 그 최태원 그룹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뭐 만나고 뭐 서로 뭐 퍼스트 네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아니 한국이 한국에서 안 만들고 미국에서 만드는 건 미국만 좋자는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회사인데 결국은 돈 벌면 그 돈을 다 미국에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야, 저 본격적으로 한국이 들어오는구나. 미국 속으로. 이걸 알 수가 있고요. 현대의 엘라바마 공장 근로자 30%가 결국은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다. 이것은 미국 정부도 그렇고 특히 이제 주정부가 공화당인 주정부일 때는 노조 가입에 굉장히 그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도 너무 평소에는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이런 기업들도 노조를 설립한다고 하면 막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고 온갖 이제 말하자면 노조를 원하는 직원 측에서는 방해 공작을 하잖아요. 그런 거 다 뚫고 결국은 대기업과 정부가 노조를 막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이제 30%가 전미 자동차 노조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불만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농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원래 딱 그렇게 하고 미리 예정을 하고 결근을 한 거예요. 그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뭔가에 썼겠죠. 식데이를 썼던 휴가를 썼던 썼도 그래도 제 말이야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농구 보러 가고 우리 이렇게 바쁜데 안 나왔지 하고 징계받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아무튼 합니다. 그랬더니 엘라바마 주지사가 그 KIB가 공화당이잖아요. 엘라바마가 자동차 제조 분야의 전국적인 리더가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노조가 없어서 그렇다. 엘라바마의 주지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라바마식이라는 게 노조 없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성장했는데 이게 도대체 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현대자동차도 미국에서 올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미국의 자동차 회사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뭐 스텔란티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이 세 개의 자동차 회사가 지난 여름에 얼마나 심각하게 역사상 최초로 3사 자동차 회사들이 동시에 파업을 했잖아요. 그 파업한 결과에 따라서 나온 뭐 이런 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한국국 계열 회사들도 미국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점점 세계화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느껴집니다. 잠시 뒤에 제가 어제 정말 저는 놀랬던 그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남겨진 시간이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어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어떤 뉴스를 보고 아니 메신저가 문을 닫는다고 하고 메신저에 들어가 봤더니 벌써 닫혀 있었습니다. 메신저라는 게 뉴스 온라인의 뉴스 스타트업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걸 세운 사람이 지난해 5월 달에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원래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더 힐이라는 의회 신문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뭐 1억 3천만 달러인가 팔고 나서 2년 뒤에 메신저라는 걸 만들면서 이 양당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걸 초당적인 뉴스를 우리는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었던 거거든요. 원래 이 설립자가 지미 그 핑켈스타인이라고 헐리우드 리포터 같은 것에도 관여를 했고 했었던 사람인데 목표가 올해 매출이 1억 달러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천만 달러를 거의 다 그 소진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80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는 뭐 뉴욕이나 플로리다나 또 워싱턴 DC에 사무실 비용으로 뭐 한 1년도 안 돼서 800만 달러 정도가 나가고 결국은 직원들에게 그 직원들이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메신저, 뭐 폴리티코 뭐 이런 데서 많이 온 사람들인데 뭐 결정하고
1시간 만에 그냥 끝이다. 퇴직금도 없이. 그리고는 저는 문 열어보니까 이미 문을 닫았더군요. 1년 동안 한 300명 정도가 그 정도 하는데 5천만 달러를 잃어버리고 더 메신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 그 메신저라는 여러분들께도 자주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던 그 매체가 갑자기 문을 닫았을 때 제가 딱 생각이 난 게요. 수십 년 전의 일이 토지를 읽다가요. 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숨졌던가 아니면 서희 그러니까 최서희가 어느 날 갑자기 숨졌던가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막을 내려서 제가 아니 박경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했거든요. 뉴스를 한 저로서는 그 메신저의 문 닫음이 어제 그랬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